회장님이 제 월급을 10배 올려주겠다고 말한 그날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저는 늘 타던 7시 40분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더 많이 지쳐 있었고 가늘게 내려앉은 눈과 주름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른 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늘 하던 대로 사무실 불을 켜고 회의실 커피포트를 채우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이런 건 미화원이 할 일 아니냐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어쩐지 제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게 방치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싫었습니다. 시계바늘이 9시를 조금 넘어섰을 때 비서실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윤미 대리님, 회장님이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 바로 회장실로 올라오시겠어요? 라는 말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회장님이 직접 찾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70대 초반 하지만 곧게편 허리와 단정한 양복 덕분에 누가 봐도 여전히 현역이라는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회사에 처음 들어오던 26살의 윤미가 아니라 어느새 쉰둘이 된 윤미 대리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 번져있는 흰색 가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와 저는 괜히 손으로 빗어 넘기며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이유 없이 크게 뛰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커다란 창가로 가을 햇빛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회장님의 옆얼굴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왔어요, 윤미 대리. 회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한 옥타브 낮고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제 목소리는 긴장 탓인지 조금 떨렸고 두 손은 습관처럼 앞으로 공손히 모아졌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의자를 권하며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예전 상사들이 저를 평가할 때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당신 여기서 몇 년이나 일했지요? 잠시 머릿속 계산을 거쳐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26에 입사했으니 26해째입니다. 회장님. 말로 옮기고 나니 숫자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제가 매달 받는 월급과 그 아래 새로 타이핑된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월급 10배 올려주겠습니다. 회장님의 말투는 장난도 시험도 아닌 이미 결정을 마친 사람의 단정한 어조였습니다. 순간 제 귀에 무슨 소리가 지나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회장님 무슨 잘못 보신 것 아닐까요? 라는 말이 겨우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이 회사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보이지 않게 받쳐줬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회장님의 눈빛은 제 얼굴을 차분히 따라가다 제 손등에 멈추었습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을 보는 순간 제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해본 적 없지요. 회사가.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울컥하며 뜨거워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 한 것뿐입니다. 평생 반복해온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여 서글펐습니다. 그 그냥이 26회입니다. 회장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은 완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놀람과 어리둥절함, 그리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낯선 설렘이 뒤섞여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어쩌다 이런 일이? 수십 번 되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회사 앞 가로등 불빛이 오래된 제 코트를 옅은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스치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올렸습니다. 여보가 고생한 걸 누군가는 알아봐 준 거네.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익숙한 맥주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반쯤 누운 채 축구 경기를 보며 감자칩 봉지를 구기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제 말에 남편은 응하는 대답도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회장님이 내 월급을 10배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금세 공중에서 허공을 맴돌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리모컨을 쥔 손을 멈추더니 아주 느리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도 기쁨도 아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10배? 짧은 한마디 뒤에 남편의 입꼬리가 이상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래서 확답은 했어. 언제부터야? 세후로 얼마 나오는 거야? 그의 질문은 축하보다 숫자에 더 가까웠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했어. 그냥 제안을 들은 거고라고 말하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 그런 건 고민할 것도 없어. 무조건 한다고 하지. 그걸 뭐 그렇게 질질 끌어. 우리도 이제 좀 숨 좀 쉬어야지. 차갑게 느껴지는 말 속에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낯선지 묻는 대신 남편은 곧장 손가락으로 공중에 숫자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의 10배면 한 달에 1년이면 드디어 대출 좀 갚겠네. 잘 됐다. 역시 사람은 버티고 봐야 해. 그의 눈빛이 제게가 아니라 제 뒤에 보이지 않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이상한 서늘함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해? 조심스레 물어본 제 질문에 남편은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곧 축하하는 거지. 돈 버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니야? 어쨌든 잘한 거야, 여보. 앞으로 더 버는 거야. 그 웃음 속에서 오랫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실망이 함께 뒤엉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옆에서 저는 한참을 눈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묵직한 눈빛과 남편의 반짝이는 계산적인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걸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제 안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균열은 제가 모르는 사이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무겁게 쑤셨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탓이었지만 남편은 그런 제 상태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김치 어디 있어? 부엌을 서성이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냉장고 오른쪽 칸 반찬통 큰 거. 힘겹게 일어나 대답하자 남편은 투덜거리듯 문을 열다 말고 제게 눈을 흘겼습니다. 이거 말고 지난번에 내 친구가 줬다는 그 파김치. 그건 어디 있어?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놔두면 안 되냐? 마치 집안의 모든 정리와 기억이 제 몫이라는 듯 남편의 말투에는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미안해, 그건 이미 다 먹었어. 당신이 술 안주로 다 먹었잖아. 남편은 그래? 하고 툭 내뱉더니 더는 관심을 두지 않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허겁지겁 국을 데우고 상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된 두통과 어지럼증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병원? 또 어디 아파?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도 텔레비전 아침 뉴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자꾸 아파서. 검진도 한동안 못 받았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뭘 병원까지 가. 괜히 돈 쓰지 말고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어. 요새 병원비가 얼만 줄 알아? 남편의 말은 늘 그랬듯 제 불안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대신 돈과 수고의 문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제 생일도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소원을 하나 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케이크는커녕 생일 축하해라는 말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평소처럼 퇴근 후 소파에 앉은 남편은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용기를 내어 묻자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은 피곤한 날. 그 해맑은 듯 무심한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부엌에 서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가스불 위에서 부글거리는 국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념일은 늘 그랬습니다. 결혼기념일, 제 생일, 심지어 시댁 관련 제사일조차 제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내비치면 남편은 꼭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가끔은. 한 번은 말을 이어가 보려 했지만 남편의 한숨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우리 세대 남편들 다 이런 거야.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난 밖에서 돈 벌고 당신은 집이랑 회사 왔다 갔다 하고. 나눠졌잖아, 역할이. 그 말에 저는 이상한 모멸감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역할일 뿐 평가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이 제게 했던 아주 짧은 한마디가 그 무렵 제 마음속 어딘가를 계속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버텼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어깨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잠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노력을 노력이라고 불러주고 제 성실함을 덕분이라고 말해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경험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언제나 달랐습니다. 집안일은 보이지 않는 일로 여겨졌고 제가 월급을 벌어다 줘도 그것은 당연한 몫이었습니다. 카드값 나갔어. 월급 날이면 남편은 은행 알림 문자를 누구보다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도 간당간당하다. 당신이 회사를 다녀서 그나마 숨 쉬는 거야. 고맙긴 한데 뭐 서로 돕는 거지. 말끝에 붙는 서로라는 단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작 남편이 저를 위해 남편이 저를 위해 감수한 것들을 떠올리려면 머리를 한참이나 짚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고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은 채 나란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남편은 마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응? 서류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아? 여직원들이 다 하는 거. 그 대답은 너무 막연해서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회사의 누구와도 바꿔 쓸 수 있는 여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수십 년치 서류가 다 뒤엉켰을 거예요. 회장님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 안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말은 단지 칭찬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작은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맡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감정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집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오랜 상처의 모서리를 따라 손가락을 살며시 문지르는 것처럼 아릿하게 아팠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견뎌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상처 위로 회장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물결처럼 번지며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회장님이 직접 제 내선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미 대리,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낯선 번호에 놀라받았다가 회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예,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게 떨렸지만 회장님은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2시 반에 15층 작은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어려운 자리 아닙니다. 그냥 밥이나 같이 먹지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제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점심 메뉴를 두고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15층에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회의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회장님은 창가 쪽 테이블에 도시락 2개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흰 셔츠 소매는 말아 올려져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집에서 아버지가 저녁상을 차리던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앉아요. 회장님은 제게 자리를 내주며 미리 준비해둔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구내 식당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 번쯤 같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회사 밥이 어떤지 당신 입으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실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달리 이 작은 회의실의 공기는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오래 일했지요, 여기서?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26에 들어와서 벌써 52이 됐습니다. 숫자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내니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회장님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버티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 그랬고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제가 월급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입 밖으로 남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늘 사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감추고 묵묵히 일로만 평가받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 사업이요?
회장님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예, 한때는 식당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여러 번 도전했는데 번번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은 늘 빠듯했고 자연스럽게 제가 벌어오는 돈이 중요해졌죠.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이 아니라 그저 상대의 삶을 이해하려는 진지함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이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겠군요. 회장님의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찌릿하고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제 삶의 전부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버거울 때도 아이가 사춘기로 힘들게 할 때도 여기 오면 적어도 제가 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도장 찍힌 서류 더미를 보면 그래도 내가 하루는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울지 말라거나 괜찮다는 상투적인 위로 대신 잠시 침묵으로 제 감정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굴러가는 겁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없어지면 바로 티 나는 사람들. 그게 진짜 헐이에요. 헐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는 처음으로 대체 가능한 작은 나사가 아니라 헐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듯 했습니다. 일을 참 정직하게 했습니다. 윤미 대리. 서류 한 장, 결제 라인 하나 대충 넘긴 적 없지요. 회장님의 질문은 단정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습관적인 답을 하면서도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제 진짜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봐 주길 바랐다. 하지만 저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런 기대를 오래전에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신뢰가 회사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막았는지 압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10배 인상 제안을 한 겁니다. 뜬금없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 안에 깊이 박혀있던 열등감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해왔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말 속에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를 바라보지 않던 그 눈빛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옮겼습니다. 그냥 제가 회사 다니는 걸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제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준 적이 있었나 떠올려보려 했지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버티느라 몰랐던 감정들이 이 나이가 되면 하나둘 올라오지요.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들. 그 말에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그 질문을 요즘 매일같이 제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는 건 회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말은 상사의 평가가 아니라 인생을 오래 걸어온 선배의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온기는 제 안 깊은 곳, 그동안 어느 누구도 닿지 못한 곳을 천천히 데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월급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은 다르게 봐줬으면 해서요. 나는 이 정도 받는 사람이다라고.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이며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살게 만드는구나.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 사이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집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시 올라오며 남편과의 삶 사이에 놓인 빈 공간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퇴근이 늦었습니다.
월말이라 결산 서류가 쌓여 있었고 몇몇 과장들은 퇴근해버린 뒤에도 저는 자리에 남아 마지막 숫자들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 대학생인 딸 소영이는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엎질러진 라면 국물이 마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뛰어들어가 묻자 소영이는 눈을 붉힌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 준비 때문에 밤새 학교에 있어야 해서 아빠한테 학교 좀 데려다 달라고 했거든. 근데 아빠가 술 마신다고 안 된대. 그래서 내가 혼자 가려다가 가방 들다가 그만 발을 삐었어. 그제야 저는 소영이의 발목이 부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해 얼른 부엌에서 얼음을 가져와 수건에 싸 발목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계셔? 이 질문에는 되도록 분노를 섞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에 있어. 아까 엄마한테 전화도 안 되니까 엄마한테 택시비 보내달라 그래 이러고 그냥 방에 들어갔어.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 문을 열었을 때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남편은 침대 위에 반쯤 기대 앉아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마지못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왔어? 태연한 인사가 오히려 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소영이 발목 삔 거 알아?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너 대충 들었어. 크게 다친 건 아니잖아. 남편은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 발을 못 딛겠어 하는데 오늘 학교 가야 할 일이 있었다며. 당신이 술 마신다고 안 데려다 줬다며.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먼저 비쳤습니다. 야,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술 한 잔 마실 자유도 없냐?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요즘 애들은 편하게만 크려고 해. 택시비는 누가 내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애한테 필요한 거 좀 들어주면 안 돼? 당신 아빠잖아. 내 안에서 오래도록 쌓여온 무언가가 조금씩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아빠인 건 아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당신이 벌잖아, 대부분. 나도 지금 하는 사업 잘 되려고 준비 중인데 맨날 쪼그라붙으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내가 사람이야, 뭐야. 사업. 남편이 몇 년째 준비 중이라는 그 사업은 여전히 구체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꾸 하는 그 사업 수익 난 지가 언제야? 나는 하루하루 회사에서 버티느라 정신이 없는데 집에 와서까지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늘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기던 제가 아니었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다 했다. 그 말하고 싶은 거지. 나는 맨날 백수고 당신은 위대한 가장이고. 그래서 뭐 이제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서 우리가 함께 쌓아왔다고 믿었던 세월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냥 같이 책임지자고 한 거야. 내 말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책임? 당신이 책임질 만하니까 회사에서 월급 10배 준다고 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그거 그냥 회장 영감이 괜히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거겠냐? 남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회장님과 나 사이에 그가 상상하는 어떤 부적절한 감정이 있다고 암시하는 듯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분노와 모욕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진짜 내 노력을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일해왔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는 소리야.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월급 올려준다니까 나도 좋은 거지. 이제 좀 여유가 생길 테니까 당신도 나 좀 덜 닥달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회사에서 받는 평가는 곧 통장 잔고로 환산되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의 눈앞에는 제가 아니라 제가 벌어다 줄 돈과 그 돈으로 지탱될 본인의 여유만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었고 남편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영이의 발목에 찜질을 다시 해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소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우리 집 책임지고 있는 거 다 알아. 나는 그냥 아빠가 한 번만 진짜 아빠처럼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딸의 말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해온 문장이 딸의 입을 통해 또렷하게 발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텅 빈 머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안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에게서 보지 못했던 어떤 온기를 회사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급 10배 인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 일상은 더 바빠졌습니다. 회계팀과 인사팀이 오가며 계약서를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투 어린 시선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미 대리님 대단하시네요. 한 동료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의문과 견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눈에 들어야 출세하는 거죠 뭐. 또 다른 동료의 농담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 가슴엔 작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오랫동안 성실히 했을 뿐이다. 그 사실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서류 더미는 점점 늘어만 갔고 새로운 책임과 기대치가 한꺼번에 제 어깨 위에 쌓이면서 어느새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 숫자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뒤쪽에서부터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고 눈앞에는 하얀 점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 후배가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하려다가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멀어지고 바닥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순간 시야가 완전히 검게 가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나는 낯선 천장의 모양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야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곁에서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혀끝이 마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동료분들이 병원으로 모셨어요. 과로와 탈수 증상이 심하셨고 혈압도 많이 높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셔야 해요. 과로. 그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새삼스럽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 손을 더듬는 사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윤미 대리. 회장님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님이 재빨리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누워 있으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으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군요.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들른 겁니다. 회장님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포장지로 단정히 쌓인 국화차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사에 민폐만 끼치고. 제 입에서 자동으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미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건 회사가 미안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한테 무리하게 일을 맡긴 제 책임도 있고요. 그 말에 눈가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 저는 아플 틈도 아프다고 말할 권리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픔을 먼저 미안해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회장님이었습니다. 남편분께는 연락드렸습니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문자만 남겼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휴대폰 화면에는 오늘 병원에 입원했어. 회사에서 쓰러졌어라는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일 때문에 쓰러지면 그건 회사와 가족 모두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요. 그 말은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그대로 읽어낸 듯 했습니다. 남편의 무반응은 더 이상 바쁜 탓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참 뒤 휴대폰이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답장은 짧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가.
많이 안 아프면 내일 얘기하자.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착각 속에 머무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선을 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오늘 못 오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바쁘셔서.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대요. 회장님의 눈빛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약속이 많지요. 하지만 누가 아프다는 소식만큼 중요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번져가며 둥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마치 늦게나마 도착한 위로 같았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당신의 아픔을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제 고백은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숨이 막히고 누구는 너무 적은 관심을 받아서 가슴이 메마릅니다. 당신은 후자 쪽이었던 것 같군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서의 제자리는 늘 당연한 존재였을 뿐 돌아봐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버티며 살아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버티며 살아야 하는 걸까? 회사에서의 작은 사건 한 번의 쓰러짐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균열을 제 삶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로 스며든 회장님의 따뜻한 시선은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제 마음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병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은 형식적인 걱정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옛날 건물답게 회사 옥상에는 자그마한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리모델링을 하며 만들어진 공간이었지만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회장님은 난간 가까운 벤치에 앉아 텀블러에 담긴 차를 홀짝이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회장님은 제게 자리를 권하며 텀블러 뚜껑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이거 국화차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마시면 꽤 도움이 되더군요.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자 어지럽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남편분 이야기 조금 했었지요. 네, 제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적인 이야기까지 꺼내고. 저는 괜히 민망해져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에서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기계처럼, 집에서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자기 삶을 오랜 시간 돌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40쯤 됐을 때였어요. 회사 키우겠다고 오로지 일만 보고 살았습니다.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게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회장님의 시선이 멀리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오래된 슬픔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돈은 많이 버는데 우리 인생에는 없다고.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평생 마음속으로만 되뇌어왔던 말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불평처럼 들렸습니다. 당신들이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기로 사는 건데 말입니다.
회장님 댁에서는 어떤 결말이 났나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원 한쪽에 심어진 억새풀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먼저 떠났습니다. 조용한 한마디가 옥상 위 공기를 단번에 가라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에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지요. 그때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저를 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아무도 없었네요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혼자 누워있던 그날의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삶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난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그래도 남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잊고 살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남편과의 세월 동안 제 안에서도 비슷한 문장들이 수없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요. 회장님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거의 다 남편과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는 제 퇴직금을 빼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쁘거나 제가 아프거나 제가 외로운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늘 돈과 집안 문제와 남편의 자존심뿐이었어요. 제 고백은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여는 것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간 쌓아두기만 했던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을 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고요.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은요,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저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보낸 세월을 누군가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과 나는 나이도 위치도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외로움이라는 한 단어 위에서는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요, 회장님.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문득 공허합니다. 아이도 곧 집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 거고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고 회사에서는 그나마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집에서는 그냥 없어도 되는 그림자 같아요.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감정을 조용히 안아주는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마침내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톱니다. 바퀴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다만 집에서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를 뿐이지요. 그 말에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만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의 마지막 말은 조심스럽고도 분명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는 사람. 불편한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사람으로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안전함과 존중이 이 옥상 위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앞으로의 제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인상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던 날, 저는 인사팀과 함께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 받던 금액의 10배라는 숫자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제 이름 옆에 또렷이 찍힌 도장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처음으로 제 입을 통해 발음된 새로운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계약서에 공식으로 사인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진짜냐? 이제 우리 인생 좀 펴지겠네. 오늘 한잔 해야겠다. 당신이 싸.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이런 날은 기분 내야지. 나 친구들한테도 자랑 좀 해야겠다. 우리 집 사람 월급 10배 뛰었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자랑과 함께 어딘가 소유의식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몇몇 친구들을 불러 술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왔어, 왔어. 오늘 주인공 오셨다. 남편은 저를 향해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줘라. 우리 집이 이제 살만해졌어. 회장님이 얘 월급을 10배나 올려주셨대. 남편의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야유 섞인 농담을 했습니다. 야, 너 완전 로또 맞았네. 이제 집에서 놀아도 되겠다, 인마.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마치 상품처럼 진열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노력과 세월은 온데간데 없이 월급 10배라는 숫자만이 그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 잔 받아. 남편이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난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의 쓰러짐 이후로 저는 여전히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 오늘 같은 날 또 한 잔 안 해주냐? 친구들 다 있는데 분위기 맞춰줘야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안해하며 맞춰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인지 지갑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친구들 역시 웃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이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어. 근데 당신은 숫자만 보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지는 안 궁금해?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을 흘깃 돌아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요즘 좀 예민해. 회사에서 쓰러지고 그러더니 별거 아닌 일에도 과민 반응을 해.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는 내가 쓰러진 것도 겨우 별거 아닌 일이었지. 그래서 그날도 안 왔잖아, 병원에. 남편의 친구들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나는 사람이야. 당신이 창피할까봐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산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나를 지우고 살고 싶지는 않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질문은 마치 내가 감히 뭘 할 수 있는데라는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오랫동안 제 안에서만 맴돌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의 기대를 위해서만 살지 않을 거야. 남편의 친구 한 명이 조심스레 일어섰습니다. 야, 우리 먼저 일어날까? 하지만 남편은 손을 번쩍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이건 우리 집 문제니까. 이어진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회장 눈에 들어서 월급도 10배나 올려주고 이제는 남편까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됐네. 너 요즘 하는 말투나 행동이 아주 달라졌어. 혹시 회장 영감이랑 너무 친해진 거 아니야?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같아도 누가 갑자기 월급을 10배나 올려준다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남편의 의심 가득한 시선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윤리를 한순간에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과의 관계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일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회장님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 당신은 나를 돈으로만 보지만 제 말에 남편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필요해서 당신한테 기대고 산다. 근데 당신도 좋아서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나 없었으면 당신이 그 월급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사업한다고 고생하는 동안 당신도 희생하는 아내 놀이하면서 위안 삼은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남편이 이렇게까지 왜곡해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낮고 거친 목소리들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깊은 숨을 여러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과의 관계 방식 자체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당장 떠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종속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회장님이 했던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 인생의 후반부는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제게 선택을 요구하는 문장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식사 자리를 다시 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회장님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 병원에 오지 않았던 일, 월급 인상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회장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무거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뭐가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 월급을 10배 올려주자고 한 이유. 그 진짜 이유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 이유를 단지 오랜 세월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 남편분 성함이 박종수 씨 맞지요? 그 이름을 회장님의 입에서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남편을 아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모르는 사이에 당신 남편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를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당신 남편은 상당히 절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연속으로 실패해서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계속될수록 저는 손끝까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당신을 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간신히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나 봅니다. 그 퇴직금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회사에 오래 다녔으니 이 정도 희생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숨이 막혀와 저는 가슴께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는 절대 말을 못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먼저 정리해주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배려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려 애쓰는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건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고요.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 여러 번 퇴직금을 꺼내 쓰는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그가 등 뒤에서 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당신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묵묵히 일하는지, 얼마나 성실히 이 회사를 지켜왔는지. 그것은 단지 회사 차원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겠지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다 저는 결국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신 겁니까? 네. 당신의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의 시선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쉽게 밀어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무책임한 선택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남편은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겁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때 최소한 왜곡된 정보에 기대어 선택하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안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배신감, 슬픔,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한 쪽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 말은 남편을 함부로 비난하기보다는 제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어떤 얼굴로 출근하고 어떤 표정으로 퇴근하는지.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퇴직금을 뜯기고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로 스스로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말에 제 안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남편의 결정, 아이의 필요, 회사의 사정에 맞춰 제 삶을 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선택권이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에서 나온 질문은 그저 막막한 호소였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제가 대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굽실거리며 나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야 이 회사가 굴러갑니다. 당신이 있어서 한 가정이 그나마 버텨온 겁니다. 그 가치만큼은 당신 스스로 먼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 남편에게서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의 다른 형태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또 하나. 회장님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남편분, 제게 이런 말도 하더군요. 아내는 회사에 너무 매여 있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요.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본 당신은 늘 집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아이 걱정을 했고 남편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야근하면서도 오늘은 꼭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이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제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눈물 사이로 웃음 비슷한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소리는 제 안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금방 비겁해집니다. 당신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많이 지쳐있고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남편을 향한 제 분노를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감정의 방향을 조금 비껴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일이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 말은 마치 제 등을 살짝 떠미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게 밀어 넘어뜨리려는 손이 아니라 한 발짝 떼어보라고 조용히 권유하는 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하게 되겠지요.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을 꺼내놓으면 상처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말은 냉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남편분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눈이 분명히 있다는 걸.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흘깃 쳐다보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밥은? 그의 첫마디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먹고 왔어. 짧게 대답하고 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 하나가 우리 사이에 생겨난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아주 조금씩 문을 열고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과 함께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씩 손을 뗐습니다. 퇴근 후에도 더 이상 모든 집안일을 혼자 떠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도 좀 쉬고 싶어. 당신이 설거지 좀 해줄래?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너 무슨 바람 들었냐? 원래 하던 사람이 하는 게 편하지 않냐? 난 이제 편한 것보다는 공평한 게 좋아. 조용히 말하자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곧장 됐어. 그냥 내가 할게 라며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싱크대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끝에 남편은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별걸 다 시키네, 진짜. 그가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하게 낯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졌어. 달라지긴 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빠가 뭐라 해도 항상 엄마가 먼저 맞춰주고. 근데 요즘은 엄마가 자기 말도 하는 것 같아서 난 좋아. 딸의 말에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늦게 변한 건 아닐까? 아니. 지금이라도 변해서 다행이야. 솔직히 엄마가 맨날 참는 거 보는 거 나도 힘들었어. 소영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화낼 수 있고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정상인 거잖아. 그 말은 그동안 제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문장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일을 떠넘겨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정중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담당 부서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 팀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저를 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 월급 10배가 제 값을 하는군요.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회장님의 말은 이제 나는 이만큼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제 믿음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의 대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 보험료 나갔어? 예전 같았으면 저는 금세 통장을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집 살림은 같이 책임지는 거니까.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게 말이 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건 아니야.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책임지는 거지.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그동안의 제 변화와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남편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두려움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곧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이 줄어들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하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제 삶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다. 나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다. 펜 끝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서툴렀지만 적으면 적을수록 가슴 한가운데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장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혹시 사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나이 들어서도 들을 수 있는지요? 회장님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슨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까? 제가 그동안 서류만 만지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제 마음을 돌보는 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상담이나 심리 관련 교육을 들어보고 싶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지요.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말을 이렇게 든든하게 들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늘어나 있고 흰머리도 더 많아졌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쳐있던 눈동자에 이제는 아주 작은 빛이 하나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눈동자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던 시간이 줄어든 대신 각자 다른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혼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서 정서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 그 깨달음은 저를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진짜 의미의 해방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그 길 위에 저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참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회사 마당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 무렵 제 삶도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예전처럼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느라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를 등록해 그 수업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쓰기 수업 들으러.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뭘 또 배우려고 그래. 비아냥 섞인 그 말에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라도 배우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써보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 하나하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회장님께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글로 써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회장님의 답장은 짧지만 따뜻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결국 당신 자신이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제 삶을 오래 지켜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중장년 직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회장님은 제게 그 첫 번째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요? 놀라는 제게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꾸준히 버텨온 사람도 드뭅니다. 그 세월을 나누어 주세요. 젊은 직원들이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멘토링 첫날, 저는 작은 회의실에서 몇 명의 직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중년 남성,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 퇴직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는 선배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첫 인사를 그렇게 시작하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래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는 버틴다가 아니라 산다고 말하고 싶다는. 그날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어 놓았습니다. 쓰러졌던 날, 남편의 무관심, 회장님의 제안, 그리고 제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서로 다른 외로움이 조용히 손을 맞잡는 듯한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이 그림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그 사람이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회사에서 미안했다고. 뭐가? 제가 묻자 남편은 얼굴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회장 찾아가서 이상한 소리 한 거. 사실 나도. 요즘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날의 진실을,
남편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제 질문은 과거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의 글을 읽는 그대로 이해해보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겁났어. 내가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라도 나 대신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만 들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비겁한 생각인지 나도 요즘에서야 알겠어. 그 고백은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됐어. 남편은 제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요즘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 당신은 앞으로 뭘 해도 잘 살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눈 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지만 각자의 인생이 있어. 당신 인생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인생도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이제는 서로의 짐을 무작정 떠넘기기보다 각자 짊어진 짐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수고 많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담백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셨고 가끔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딘가 마음이 닫혀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남에게만 맡겨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잘 됐습니다. 회장님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 후반부가 꼭 덜 초라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옥상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상사와 직원이라는 호칭을 넘어 그저 긴 인생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풍경 앞에서도 저는 오늘 저녁 반찬 걱정, 카드값 걱정에 마음을 빼앗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오늘 꽤 잘 살아냈다. 그 생각이 들자 이유 없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소영이가 메모지를 하나 냉장고에 붙여두고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파이팅. 엄마의 새로운 이막을 내가 제일 응원해. 짧은 문장을 읽는 동안 마음 가득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메모지 옆에 작은 문장을 하나 더 적어 붙였습니다. 엄마의 이막은 엄마가 엄마를 응원하는 시간.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선, 입꼬리 주변의 굴곡. 괜찮아.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소중해.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월급 10배 인상은 어쩌면 돈보다도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된 시간들이었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였고, 늦게 찾아온 그러나 분명한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이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서로를 지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과는 로맨스가 아닌 성숙한 동반자적 감정으로 서로의 남은 시간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는 마침내 진짜 화해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윤미야, 이제는 네가 내 인생의 회장이야.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잔잔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를 살아낼지 이 새로운 이막의 이야기를 나는 누구보다 먼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